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이번 주 국채 발행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발행되는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그리고 오늘 밤도 이어지고 또 내일 밤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CPI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 30년물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계속 긴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국채 발행도 그렇고 CPI 지표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안심하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포인트는 국채 발행, 아슬아슬한 시작,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확신 단계까지 막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종종 이제 디플레이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 패드의 블러드 총재, 지금은 이제 관두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2022년부터 이걸 계속 거론을 하시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제일 많이 거론하시고 빨리 거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통화정책을 지속 이제 패드가 하면서 안정된 절대 레벨은 높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막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로 안정이 점차 되면서 절대 레벨은 죽지 않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고 고용시장 강세하고 만들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절대 수준이 낮아지면서 2% 타겟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뭐 요새 뜨뜻미지근한 그런 시장, 뭐 이제 그런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주식시장,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연관돼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이렇게 종종 CNBC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그래도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세론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이번 기회를 채권 듀레이션을 늘리는, 더 애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고 현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달은 특히나 이제 국채 입찰 같은 경우가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게 제 관점입니다. 뭐 저가 그렇게 비관론자는 아닌데 여기 이제 요새 보면 댓글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거기 보면 참 저는 댓글 보면은 참 감사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응원 주시는 분은 뭐 그건 당연히 감사하죠. 뭐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분들, 뭐 잘 봤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은 원래 고마운데 이제 저하고 약간 뷰가 약간 틀리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다 달아 드리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도 뭐 아무런 내용이다 다 좋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반대 의견들도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저 별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반감 같은 게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다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영상 제작할 때 이렇게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월 전반부에 국채 공급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8월 7일 날 요 두 개가 있었어요. 91일짜리하고 182일짜리요. 그러니까 91일짜리는 3달짜리죠. 그리고 이거는 6개월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이 결과는 3개월짜리 요거를 이제 샘플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입찰 경쟁률이 여기 나와 있죠.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2.83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7월 지난달에 3.02배보다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난 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치보다는 좋았어요. 2.65배였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마찬가지로 58.06%. 그래서 7월보다는 좀 떨어지고 4월부터 6월 이 전분기보다는 좀 좋아지고, 그리고 부채한도 이제 협상 타결 직전 이 4월부터 6월 사이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뭐냐면 부채한도 협상 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2.38배, 뭐 42%,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게 5월 30일 바로 직전에서 타결 직전에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은 지금이 그렇게 물량이 많다고 해서 막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달짜리도 입찰 경쟁률이 7월보다는 좀 떨어지고 뭐 지난 분기보다는 올라가고, 이쪽도 외국인 지분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타결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정리하면 입찰 경쟁이나 외국인 참여 모두 다 7월보다는 좀 부진했으나 국제 시장이 악화되던 그 2분기보다는 개선됐다. 사실 이게 이제 빌 아닙니까? 빌, 짧은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짧은 거 같은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제가 이거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일정이 여기 오늘 밤에 3년물, 그리고 여기 CMB가 있고, 그리고 52주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뭐 42일짜리 이런 거는 뭐 1년짜리보다도 3년물, 10년물 이런 게 중요하니까 오늘 밤에 이런 결과 나오면은 또 제가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국제 공급할 때 이 수치들을 좀 이렇게 얼만큼을 유지가 되면 좋고 어느 정도면 나쁘냐, 뭐 이제 이런 걸 따져볼 때 2020년 2분기에 국채 공급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팬데믹 당시에. 그때는 이쪽 아까 이제 빌 경쟁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50%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쪽 뭐 경쟁률 자체도 3대1 정도, 3배 정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뭐 경쟁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별로 안 좋았었던 그걸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이 표를 가져온 것이고, 3분기에도 2020년 3분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2분기에는 50% 외국인 지분이, 그리고 더 안 좋아진 3분기에는 41.9%까지도 떨어졌어요. 2분기에 국채 물량, 발행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3분기에 이제 그 여파가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막 50%, 뭐 41% 이렇게 낮았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뭐 60% 넘나드는 이 모습은 사실 수급이 붕괴된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부담은 7월보다 많이 이제 높아진 상태고, 또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입찰 경쟁률 추이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발행 많을 때는 진짜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바닥치고 이제 제로금리 갈 때 이때는 뭐 막 늘어났죠, 수요가.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도 저점 수준이에요. 그리고 2018년 이전은 많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 발행 때마다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입찰 경쟁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물이 있고, 내일 10년물, 그리고 요 아래 이제 가려진 게 이제 30년물짜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알려진 건 지금 1030억 불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3년물 420, 10년물 380, 30년물 230 이렇게 이제 해서 다 합하면 1030억. 근데 그건 이제 중장기물만 그런 것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금액 자체가, 발행 금액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공개가 안 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오늘 밤에 400억 불, 550억 불의 비리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950억이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려진 건 1030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2배도 넘을 거예요. 이 빌까지 합하면. 물론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있고 해서 이제 증액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또 얘기가 틀어지겠지만 절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다.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그냥 말로만 부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수치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표는 뭐 제가 만든 건데, 이 빨간 선이 1개월 물짜리고요. 금리요. 이건 금리입니다. 국채 가격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2년물 금리고요. 맨 아래는 10년물 금리요. 이게 계속 모두 다 단기물이나 뭐 중기물이나 장기물이나 뭐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약간 좀 특이한 거는 2년물은 정점 치고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 금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추세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정책 금리가 막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자체가 너무 선반영을 해서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선반영해서 올라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10년물이나 뭐 이런 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뭐 정책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제가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7월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하고 재료도 물론 이제 있죠. 뭐 누가 공매도 쳤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이때마다 이제 뭐가 또 맞물리냐면 그 입찰 일정하고 맞물려요, 이게. 그래서 입찰 일정 끼면은 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면서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채권 시장 약세 요인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3개월물하고 6개월물 발행이 됐잖아요. 이게 특히 약하게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1개월, 2개월짜리 뭐 그대로고, 뭐 4개월짜리도 그대로고, 1년물은 오히려 빠지는데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되려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입찰을 하면서 공급 물량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수급이 굉장히 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수급층이.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중장기물이 뭐 10년물이 막 45bp가 이렇게 보름 사이에 막 움직이잖아요. 보시면은 10년물 여기 저점 형성한 게 7월 13일에 3.76%인데 이게 막 4.2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좀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저점은 막 3.9 막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이게 갑자기 뭐 이쪽 4.3까지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상이다 볼 수가 없겠죠. 여기 3.9에서 막 4.32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수급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막 이렇게 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만 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안 좋은 거는 이제 8월이 지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원래는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이 8월 들어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이쪽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이제 금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올라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팬데믹 당시에 이렇게 치솟았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은행 망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팍 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금융권 안정지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 거의 신저점을 만들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권 불안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막 시장 자체가 막 대폭락으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어떠한 모멘텀을 나타내고 다시 이렇게 확 이렇게 지역은행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나 지역은행 때도 사실 내리다 말았잖아요. 올라가려면 한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이제 대폭락이 나타날 텐데 그건 한번 좀 이 상황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뉴욕 패드에서 GSCPI 지금 뽑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급망 지표, 공급망 지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요게 저점이거든요. 근데 그 6월 달에 조금씩 올라오고 이번엔 이제 추정치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다만 이게 상품 시장을 약간 선도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운송 지표하고 바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지표가 좀 약간 빨리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하여튼 경기하고 운송하고는 거의 맞물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선도하면서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을 좀 빨리 내려왔거든요. 빨리 내리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품도 그동안에 상품이 요거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상품이 내리니까 수출입 물가가 내리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CPI 지표가 목요일 날이 있는데 이런 식의 모습이 벌써 두 달째니까요. 5, 6, 7 이제 이건 말로는 3달인데 저점을 만들고 반등한 건 2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이제 상품 시장 쪽으로 주는지. 상품 시장 쪽이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진 않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하지만 지금 뭐래도 하나 이렇게 튀면은 갑자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지표가 좀 하나 변화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극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좀 이렇게 한 번씩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채 입찰 이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단기물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물이요. 노트나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부, 전반부, 그러니까 8월의 전반부 입찰은 목요일까지입니다. 일정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목요일까지 입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난 주말에 한번 나타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입찰이 일정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이나 내일 이 정도에서 저점을 치고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랠리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담이 단기적으로 완화가 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채권 랠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박스권 시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목요일 날 이 CPI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긍정적이었잖아요. 그게 좀 지속이 될 것인지, 그건 확인 한번 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잭슨홀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막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지속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초반에
그 여자분, 이분 이제 나오셔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듀레이션을 늘리는 기회. 이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하고 그렇다 해서 이게 막 레버리지를 늘리자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듀레이션을 늘리면은 수익률 이 변동이 커져요. 그거는 이제 장기물일수록 변동폭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노리는 그런 분들이 이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보다는 뭐 3배짜리 뭐 이런 거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는 방향성이 가시화된 그 이후에 레버리지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박스권 하나에서 등락하다 보면은 그냥 시세가 녹아버려요. 뭐 그건 저런 얘기 있잖아요. 왜 10% 올랐다가 10% 내렸다가 10% 상승하면 1% 손해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주식이요. 근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더 그게 심하다는 것이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은 시세가 녹는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큰 수익률을 노리는 거는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만약에 뭐 단기물이 너무 좀 수익률의 움직임이 적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그러시는 분들은 이분 말씀처럼 듀레이션을 늘리는 기회 정도, 그리고 그것도 저는 뭐 잭슨홀 미팅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제 생각에는 잭슨홀 지나면서 9월 FOMC 지나면서부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이 방향을 정하는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요. 그럼 뭐 레버리지 3배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3배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선택해야 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